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2학년 학생인 블레이즈 번스타인은 미국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한 자본회사의 지분 파트너였고 어머니는 변호사 출신으로 블레이즈와 두 명의 남동생, 여동생을 돌보기 위해 가정주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장남인 블레이즈는 생활 속에서나 학교 성적에서나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그의 생명은 19살의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2일 겨울방학을 맞이한 블레이즈는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학교로 돌아갈 예정이었기에 그날 저녁 가족은 특별히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초대하여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어머니는 그에게 일찍 잠자리에 들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함께 치과 검진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이즈는 이를 약속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다음날 어머니가 치과 병원에 도착했을 때 블레이즈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원래 두 사람은 함께 나가기로 했으나 아침에 어머니가 잠시 일을 처리해야 했고 아들 블레이즈의 방 문이 닫혀있자 어머니는 그가 방학이라 늦게 자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깨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블레이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블레이즈에게 전화해 깨워보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먼저 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그녀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바로 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검진이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도록 진행되었지만 아들의 연락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늦게 자도 이 시간까지 일어나지 않을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는 즉시 집사의 도움을 받아 오전 중에 블레이즈를 봤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집사는 블레이즈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블레이즈가 집에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급히 향하며 남편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블레이즈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어제와 똑같이 정리된 이불이 놓여 있었고 블레이즈의 안경, 지갑, 열쇠, 신용카드는 모두 집에 있었지만 그의 휴대전화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변호사였기에 방 안의 상황을 즉시 분석하고 블레이즈가 어젯밤 집을 떠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블레이즈는 아마 이번 외출이 짧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빠르게 돌아올 거라 생각해 휴대전화만 챙겼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가 휴대전화 배터리 부족을 걱정하는 성격이었기에 그럴 일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뭔가 일이 생긴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때 남편도 집에 도착하였고 두 사람은 논의 후 우선 블레이즈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블레이즈는 매우 외향적인 성격으로 친구가 많았고 부모에게도 친구들 사이에 재미있는 일들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으며 친구들을 종종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의 친구들의 부모와도 잘 알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해본 결과 모두가 어젯밤부터 블레이즈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점차 두 사람의 딸, 즉 블레이즈의 여동생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여동생은 형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블레이즈의 컴퓨터를 이용해 그의 휴대전화를 추적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블레이즈는 성인이었고 부모는 항상 그의 사생활을 존중해왔지만 이때만큼은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은 블레이즈의 생일을 이용해 컴퓨터 잠금을 해제했으나 위치 추적 기능을 켰을 때 기기를 찾을 수 없음이라고 뜨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휴대전화가 꺼져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 당시 아이폰은 꺼져 있어도 위치 추적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블레이즈는 배터리 부족에 대해 매우 민감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가 일부러 전화를 껐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성인인 블레이즈라면 전화기가 사라졌다면 바로 가족과 연락을 시도하거나 스스로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울방학 중이었고 고등학교 친구들 외에는 누구도 그를 집에서 나가게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블레이즈의 부모는 한참 고민한 끝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답변은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설명한 상황을 단순히 청소년이 부모 몰래 나가서 데이트를 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간주했습니다. 이 정도 나이의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실종된 시간이 24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경찰에 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말은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의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이즈가 이미 생리적으로 성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를 밤에 집을 나가게 한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셜미디어가 새로운 조사 방향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다시 블레이즈의 컴퓨터를 열어 그의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이즈가 사라지기 전 며칠 동안 그와 관련된 출입이나 만남, 데이트와 관련된 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한 채팅 프로그램에서 블레이즈가 2018년 1월 2일 밤 10시 37분에 사무엘 우드워드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정 주소를 보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사용자가 대화를 저장하지 않으면 모든 메시지가 읽은 후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 정보 외에는 그 어떤 대화 내용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블레이즈와 사무엘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추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점은 이 사무엘이 분명히 블레이즈가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정 주소를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보낼 리는 없으니까요. 또한 이 사무엘이 블레이즈를 만나러 나가자고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사무엘은 누구일까요? 블레이즈가 그동안 그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블레이즈의 실제 친구일까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일까요? 부모는 일단 시도해보기로 하고 블레이즈의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블레이즈와 가장 친한 두 친구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매우 놀라며 심지어 약간의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이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고등학교 동급생은 아니었지만 평소에 학교에서 유명한 괴짜로 알려져 있었기에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무엘이 평소에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유대인과 동성애자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극단적인 입장을 보였고 종종 그 때문에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혔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시기에 사무엘은 자주 다른 학생들에게 신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3학년 때 사무엘은 학교를 옮겼고 그 이후로는 그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단지 소문 속 인물이었다면 그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학생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 6월 블레이즈는 사무엘과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에서 남자와 남자가 만나는 섹션을 통해 사무엘을 발견했고 이후 둘은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블레이즈의 친구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사무엘이 동성애에 대해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블레이즈와 친구 관계가 성립되었을까요? 그리고 블레이즈의 실종과 맞물려 사무엘이 블레이즈에게 어떤 끔찍한 일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블레이즈의 어머니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도 아들이 사무엘과 연락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블레이즈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부모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블레이즈가 13살 때 그의 휴대전화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했었죠. 어머니는 아들이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바랐지만 그들이 아들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의 연인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었습니다. 부모의 지원을 받은 블레이즈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극단적인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던 블레이즈의 부모는 사무엘과 먼저 연락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블레이즈의 아버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무엘에게 음성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빠르게 연결되었고 사무엘은 약간 잠에서 깬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블레이즈의 가족이라 들으니 그는 급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블레이즈의 실종 소식을 듣고 사무엘은 매우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블레이즈가 이미 집에 돌아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7년 6월에 블레이즈와 만난 이후 두 사람은 학교 동문으로서 금방 친해졌다고 했습니다. 마침 그 시기가 겨울방학이라 블레이즈가 집에 간 김에 만나기로 했고 그렇게 블레이즈를 집에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이즈는 가는 길에 근처 공원에 들러 한 친구를 만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차에서 기다리면서 블레이즈가 금방 돌아올 줄 알았으나 몇 시간 동안 기다려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결국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뜨고 있었고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이즈의 실종 소식을 듣고 매우 슬프다고 하며 자신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빠르게 블레이즈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설명은 블레이즈 부모의 의문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새로운 의문을 더하게 했습니다.
사무엘 외에 블레이즈는 누구를 만난 것일까요? 그러나 블레이즈 부모는 사무엘이 실종 전 마지막으로 블레이즈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즈의 아버지는 통화가 시작되자마자 전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했습니다. 경찰 역시 블레이즈 가족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사무엘은 첫 번째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4일 경찰은 사무엘을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전화에서 한 말과 똑같은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팔에 신선한 긁힌 자국을 발견했고 사무엘은 이를 격투기 클럽에서 실수로 생긴 상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 어떤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사무엘의 설명을 바로 확인할 수 없었고 조사를 마친 후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몇 명의 형사를 사무엘을 감시하도록 배치했습니다. 만약 블레이즈의 실종이 그와 관련이 있다면 사무엘은 곧 이상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경찰은 2018년 1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블레이즈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주로 사무엘이 설명한 블레이즈 집에서 공원까지의 경로를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으나 며칠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블레이즈의 가족도 주변의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유대인 교회도 함께 참여하며 노력했으나 수색이 아무리 적극적이었어도 여전히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다. 5일이 빠르게 지나갔고 가족들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이즈가 이미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수색 방침을 변경하였고 블레이즈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연결된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그와 함께 사무엘의 휴대전화도 같은 날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사무엘이 블레이즈와 공원까지 이동한 경로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블레이즈의 휴대전화 신호가 공원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이즈의 신호가 사라진 후 사무엘은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블레이즈를 기다렸다는 그의 진술을 어느 정도 입증하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사무엘이 범행의 흔적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은 그 공원을 다시 한번 철저히 수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우연히 그날 밤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경찰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들에서 종종 비가 내린 후 관련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공원에서 마른 나무들에 덮인 얕은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구덩이 안에 있던 것은 바로 블레이즈였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이곳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공원에는 이런 마른 나무 더미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비 덕분에 그곳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철이라 블레이즈의 시신은 많이 훼손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완전히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블레이즈의 얼굴과 목에 총 28개의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잔인한 수법으로 감정적인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도구는 날카로운 칼날로 추정되며 블레이즈의 친구들에 의한 증언에 따르면 그는 일상에서 누구와도 갈등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최종 용의자는 다시 사무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동성애에 대해 매우 극단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사무엘은 조사를 받은 후 집에 돌아가서 가장 먼저 차를 세차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수색대원으로 합류했으나 다른 곳을 수색할 때는 태평했지만 공원이 재수색될 때는 명백히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증거가 파기되기 전에 사무엘의 집을 급히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1월 12일 경찰은 운전 중인 사무엘을 차단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차 안에서 경찰은 몇 군데의 미세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차량을 세차했지만 특별한 화학 시약 없이 모든 흔적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혈흔을 검사한 결과 그것은 이미 사망한 블레이즈의 혈액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경찰은 사무엘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며 그곳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경찰의 예상대로 사무엘의 방에서 그들은 검은 해골 마스크와 접이식 칼을 발견했습니다. 칼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으며 그 외에도 방 안에는 많은 증오 발언과 관련된 전단지, 심지어 극단주의 단체와 관련된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격에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었으며 아마도 이 성격이 블레이즈를 살해한 이유일 것입니다.
모든 증거는 법의학 센터로 보내져 DNA 검사를 진행한 결과 마스크와 접이식 칼에서 블레이즈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거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범인이라는 사실을. 경찰이 제시한 증거를 마주한 사무엘은 자신이 블레이즈를 살해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지만 그가 말하는 동기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 때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블레이즈가 자신의 비밀을 공개하려 해서 순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비극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의 설명에 따르면 20살인 그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독실한 천주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여러 번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비판하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청소년기가 되면서 자신도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매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가족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그는 아버지처럼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 사무엘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내면의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진심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의 감정은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2017년 그는 온라인에서 블레이즈를 발견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블레이즈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고 블레이즈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 요청을 했지만 학교 후배와 선배 관계라 어색한 점이 있어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월 1일 사무엘은 형의 친구와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사무엘에게 자신을 직면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고등학교 동창인 블레이즈에게 연락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사무엘은 블레이즈에게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냈고 블레이즈는 다음날 그 만남을 수락하며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한 후 사무엘은 자신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휴대하고 있던 약물을 꺼내 사용했고 곧 정신이 몽롱해지며 기분이 고조되었습니다. 흐릿한 상태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바지가 풀리고 뭔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자신만의 환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블레이즈가 자신에게 다가오며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블레이즈는 계속해서 사무엘, 원래 너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의 불빛과 블레이즈가 말한 내용은 원래 약간 졸린 상태였던 사무엘을 순식간에 깨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진을 찍힌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무엘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이성을 잃고 즉시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 블레이즈에게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이즈를 살해한 것이 단순히 과격한 반응에 의한 우발적인 살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무엘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 블레이즈의 휴대폰에서 데이터를 복구했는데 그 안에는 사무엘이 말한 사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사무엘이 블레이즈를 살해한 동기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는 결국 사무엘의 최종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사무엘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모두 기술 부서로 보내 데이터 복구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블레이즈의 부모가 예상한 대로 전자기기에는 현대 젊은이들의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무엘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예상치 못한 정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자기 자신을 직면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다른 남자들과 교류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면 그들을 비판하거나 상대가 자신에게 감정을 품었을 때는 자취를 감추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 상대방이 감정을 상하게 받는 것은 오히려 그가 더 편안해지게 만드는 일이었고 블레이즈와의 대화 역시 단순히 오래된 인연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화 기록을 보면 6개월 전 두 사람은 친구로 매칭되었습니다. 그 당시 블레이즈는 사무엘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으나 사무엘은 그냥 한번 보자고 여자를 만나고 싶거나 함께 사냥할 수 있는 흑인 친구를 찾고 싶었다는 답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블레이즈의 친구 요청을 수락한 이유는 그저 그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었으며 만약 자신이 블레이즈를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블레이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끝낸 후 사무엘은 블레이즈와의 대화에서 사라졌고 마치 장난처럼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2018년 1월 2일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매칭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전에 어색했던 상호작용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이 최근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회복했다고 덧붙였고
이후 다시 블레이즈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자신은 블레이즈를 위해 특별히 남자와도 연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이즈는 지난번에 그런 농담을 했었다며 응답했습니다. 그 순간 사무엘은 두 사람이 읽고 난 후 사라지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셜미디어로 이동하자고 제안했고, 그로 인해 이후 모든 채팅 기록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채팅 내용을 보면 사무엘은 블레이즈에 대한 태도가 이전에 만났던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극단적인 감정을 발산하기 위한 방식일 뿐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사무엘이 범행을 저지른 후 그는 극단주의 조직의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했으며 그 조직의 고위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조직의 오프라인 교육에도 참여한 적이 있었고, 교육 내용은 그들이 증오하는 집단에 대해 어떻게 해를 끼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이즈는 그가 증오하는 집단의 일부였고, 그가 유대인이라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범행 후 이 소식은 조직 내에서 빠르게 퍼졌고, 사무엘은 조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는 이러한 칭찬에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사무엘이 주장한 충동 범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며 그의 진짜 동기는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2019년 1월 사무엘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연기했고 이후 재판은 여러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결국 2024년 4월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고의적인 살해 혐의를 부인하며 사무엘이 사진을 찍힌 것이 원인으로 비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변호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매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사무엘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가석방 없이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내용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1964년 6월 30일 새벽 마이애미의 고급 아파트에서 69세의 부유한 사업가 자크 모슬러가 자택에서 39번 찔려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경찰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사건의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자크의 41세인 아내인 캔디스 모슬러는 자신의 친언니의 아들, 즉 그녀의 19세 조카 멜빈 파워스와 불륜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크는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내는 멜빈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곳, 그곳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해. 그러나 자크는 이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크는 유명한 구두쇠로서 자신의 재산을 캔디스에게 나눠줄 생각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캔디스 역시 이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죽을 때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전 계약서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면 다른 한쪽이 전 재산을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자크는 갑자기 피살되었습니다. 캔디스와 멜빈은 막대한 재산 때문에 자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단 1년 동안 자크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 사람이 최소 12명이나 있었습니다. 자크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자크가 가난한 소년에서 대부호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크는 1896년 5월 5일 루마니아 갈라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4살 때 자크의 가족은 고향을 떠나 미국 시카고로 이주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자크는 몇 년 학교를 다니지도 못하고 생계를 돕기 위해 일하러 나갔습니다. 생계를 위해 그는 라살 스트리트에서 신문을 팔고 멀로 스트리트에서는 사탕을 팔았습니다. 재밌게도 시카고에는 도박과 성매매 등 불법 산업이 많았는데 거리에서 일하던 자크는 이들 산업의 운영 방식을 빠르게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티켓을 사서 되파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점차 자크는 많은 고객들이 생각만큼 부유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박을 하고 싶어 했지만 티켓 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크는 모아둔 자금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소액 대출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 년 만에 자크는 개인 대출의 개념을 놀라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미국 자동차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자크는 이 기회를 빠르게 포착해 높은 이율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1915년 자크는 뉴올리언스로 이사하여 한 자동차 딜러에서 대출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 그는 17살의 현지 소녀와 결혼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자크는 입대했지만 다행히 전쟁터에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1918년 자크는 자동차 판매와 금융 분야에 계속 투자하면서
중고차 회사를 설립하여 미국 남부에서 가장 초기의 자동차 렌털 기업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920년대 말까지 자크는 첫 독립 대출 회사를 설립하고 뉴욕, 뉴올리언스, 달라스, 휴스턴 등지에 사무소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사방에서 들어오면서 위험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자크의 대출 모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출자의 신용 점수가 낮을수록 대출 이율은 높아집니다. 이 모델은 주로 높은 이율을 통해 고위험 대출로 인한 대출 회사의 손실을 상쇄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대출 상환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자는 대출 회사에 몇 가지 물품을 담보로 제공해야 했습니다. 대출자가 상환을 불이행하면 담보물과 자동차는 회사가 회수하게 됩니다. 회사를 창립한 후부터 1964년 자크가 사망할 때까지 회사는 수없이 많은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 소송 내용에는 폭력적인 채권 추심과 미성년자에게 대출을 제공한 혐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올랜도의 한 자동차 딜러는 공개적으로 자크를 파산시키고 자크를 자신이 본 가장 냉혹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모델은 대출 회사의 많은 원한을 불러일으켰고 그 원한은 곧 회사 사장 자크에 대한 개인적인 위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더 살기 위해 자크의 회사에는 항상 무기를 가진 건장한 남자들이 있었고 바로 이 시기에 자크는 젊고 아름다운 캔디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캔디스는 1920년 2월 18일 조지아주 부캐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정신적 충격으로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캔디스는 다른 미성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외조부모에게 양육되었습니다. 외조부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나이도 많아 아이들을 돌볼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배고프지 않게 먹여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937년 17세의 캔디스는 외조부의 말에 따라 학교를 그만두고 자신보다 11살 많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3년 후 캔디스는 아들을 낳았지만 어머니가 되는 것이 그녀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갓 20살이 된 그녀는 활기차게 인생을 즐길 나이였지만 남편은 일에 바빠 집에 오면 바로 잠들어 버렸고 캔디스와 함께 외출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캔디스는 좁은 집에 앉아 아이를 가볍게 흔들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고 지금처럼 원치 않는 결혼 생활에 빠져들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942년 캔디스는 미군 무도회에 참가하여 우연히 부유한 독신남인 윈스롭 록펠러를 만났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명 재벌 가문인 록펠러 가문 출신으로 석유 재벌의 손자였으며 당시 군대에서 복무 중인 유명 인사였습니다. 점차 캔디스와 윈스롭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캔디스는 아이를 친구에게 맡기고 윈스롭을 만나러 갔습니다. 1943년 봄, 캔디스는 임신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윈스롭은 이 딸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캔디스에게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그녀가 뉴욕에서 모델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때 캔디스는 첫 번째 남편과 이혼했지만 윈스롭과 결혼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윈스롭은 그의 형처럼 정계에 진출해 아칸소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려 했습니다. 사생활을 인정하면 그의 정치 경력이 망가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윈스롭은 결국 유명 여배우와 결혼했지만 사망할 때까지 그의 영향력과 재산을 이용해 캔디스를 도왔습니다. 캔디스의 모든 아이들은 그를 윈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1947년 27살의 캔디스는 예술을 공부하면서 오페라 협회를 위해 부유한 사업가들에게 기부금을 모금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자크 모슬러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크는 무일푼으로 시작해 막대한 재산을 모았지만 매우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표를 꺼내면서도 심기 불편한 듯 25달러짜리 수표를 썼습니다. 이는 약 3만 5천 원으로 오페라 협회에 약속했던 350달러, 약 48만 원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캔디스는 아이들과 공원에 놀러 갔다가 자크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자크는 어색하게 캔디스 뒤를 따라다니며 데이트를 해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6개월 후 1949년 5월 20일 캔디스와 자크는 플로리다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때 자크가 이전 결혼을 끝낸 지 불과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3개월 후 자크 부부는 뉴욕에서 출발해 신혼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자크가 인색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내 캔디스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혼여행이 끝난 직후 자크는 많은 돈을 들여 휴스턴의 약 2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저택을 샀습니다. 이 저택은 거의 56개의 방을 가지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5,128평방미터에 달했습니다. 마침 이때 자크의 금융 제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대출 회사 외에 부동산 업계에 진출하여 보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1957년 자크는 일리노이 주에 두 은행을 인수하였고
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또 다른 안전장치를 추가했습니다. 자크는 점점 더 부유해졌고 점점 더 신중해졌으며 일상적으로는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연구했습니다. 반면 캔디스는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고 유명인사를 초청해 파티를 열고 자신이 좋아하는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자크의 돈은 그녀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었고 그녀의 사진은 다양한 신문의 사회면에 자주 실리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녀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캔디스는 어머니 역할을 좋아해서 자크와 더 많은 아이를 낳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자크는 전 아내와 네 번째 아이를 낳은 후 정관수술을 받았습니다. 인색한 자크는 색욕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여자를 임신시켜 돈을 갈취당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캔디스는 4명의 집 없는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현재까지 자크와 전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4명의 아이들과 캔디스가 키우고 있는 2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이 부부는 총 10명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 외에도 캔디스 집안에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캔디스의 오빠가 사람을 해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캔디스는 다급해져서 옛 연인 윈스롭, 즉 그녀의 아이들이 윈 아저씨라고 부르는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윈스롭은 당시 아칸소에 정착해 있었고 그 주에서 유명한 정치 브로커였습니다. 그는 조지아 주지사에게 연락해 캔디스의 오빠를 사면하거나 가석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주지사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후 자크는 직접 주지사를 만나 25,000달러, 약 3,500만 원의 성의금을 제시했지만 주지사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1962년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서 자크 부부의 재정 지원 덕분에 그들의 친구가 새 주지사로 당선되었습니다. 취임 며칠 후 주 가석방위원회는 캔디스의 오빠의 가석방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후 캔디스의 오빠는 최저 형기인 15년보다 11년 빨리 가석방되었습니다. 가석방위원회의 한 위원은 이 사건이 전적으로 자기방어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캔디스의 오빠가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변호했습니다. 한편 캔디스의 친조카 멜빈도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멜빈은 1942년 1월 13일 알라바마에서 태어났으며 캔디스의 친언니의 아들입니다. 그는 키가 크고 검은 머리와 발달된 근육을 가졌으며 성격이 다혈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것 중 가장 유명했던 것은 그의 성적 능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가졌는지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주 자랑하곤 했습니다. 1960년 멜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 범죄 조직에 합류하여 사기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1961년 8월 멜빈은 노인 사기 혐의로 90일간 복역했습니다. 사실 멜빈이 그의 이모 캔디스를 일찍 기억해냈다면 아마도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캔디스는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멜빈은 복역을 마친 후에야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모 캔디스와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캔디스는 즉시 수표를 써서 멜빈을 집으로 데려와 1961년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멜빈은 가족에게 캔디스 이모가 부자와 결혼했다고 들었지만 이제 직접 호화로운 저택을 보니 그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천국 같았고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게다가 멜빈은 바람둥이로서 이모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옷은 맞춤 제작되어 곡선미가 돋보였고 같은 또래보다 더욱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캔디스 역시 젊은 멜빈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집안에서 멜빈만이 정상적인 남자처럼 그녀를 감탄하며 바라봐 주었기 때문입니다. 멜빈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캔디스는 그를 병원에 데려가 편도선을 제거하고 귀 성형 수술까지 받게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비용은 자크에게 비밀로 했습니다. 자크는 멜빈을 정말 싫어해서 항상 그를 소년범이라고 부르며 빨리 집을 나가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멜빈 역시 자크를 경멸했습니다. 고리대금 업으로 돈을 번 이 부자를 멸시하며 두 사람은 집안에서 불구대천의 원수 같았습니다. 1962년 새해가 지나자마자 자크는 멜빈에게 집 수리 일을 제안했습니다. 멜빈이 거절하자 자크는 멜빈을 마이애미로 보내 경험을 쌓게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캔디스는 멜빈이 그녀 곁에 머물기를 원했으며 가능하면 자크나 자크의 친구 회사에서 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크는 그를 경멸하는 실패한 사기꾼을 친구에게 소개할 리가 없었고 결국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크가 집을 비운 동안 멜빈과 캔디스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주 함께 외식을 하고 쇼핑을 다녔으며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연인인 척 행동했습니다. 마침내 1962년 봄
그들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자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여전히 멜빈이 그가 떠들어대는 것처럼 빨리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여름이 되었지만 멜빈은 여전히 실직 상태였습니다. 자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마지못해 멜빈을 고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자크는 멜빈이 일정한 수입을 얻으면 곧바로 집을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생활에 익숙해진 멜빈은 고생하러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멜빈은 전혀 나갈 생각이 없었고 이모와 떨어질 줄 몰랐으며 두 사람의 공공장소에서의 친밀한 행동은 종종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중 몇몇은 캔디스가 멜빈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했지만 두 사람의 혈연관계를 고려해 이 추측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은 자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자크가 이런 명백한 사실을 믿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캔디스와 멜빈의 친척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캔디스가 멜빈과 불륜관계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자크가 외출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이상한 눈빛과 속삭임을 느낄 때는 조금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멜빈이 당장이라도 나가주기만을 바랐습니다. 1963년 5월 멜빈과 캔디스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자크의 한 직원이 레스토랑에서 캔디스가 멜빈의 사타구니에 손을 올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직원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상사는 다시 다른 동료들에게 이를 전했습니다. 곧 소문은 자크의 모든 회사에 퍼졌고 자크는 가장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의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1963년 6월의 어느 아침 자크는 다시 캔디스에게 멜빈이 이사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캔디스는 분노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멜빈은 절대 나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게 당신이 아니잖아. 멜빈이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당신은 알기나 해? 마이애미에 자주 가는 이유가 그곳에 또 다른 가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모를 줄 알아? 당신이 개자식아. 자크가 마이애미에서 실제로 바텐더와 바람을 피웠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 중요한 것은 다툼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신이 멜빈과 잠자리를 하는 이유인가? 캔디스는 갑자기 싸움을 멈추고 조용히 웃으며 멜빈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멜빈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자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결혼 전에 들었던 캔디스의 사생활에 관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침묵하며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캔디스는 그의 등 뒤로 네가 제발 나를 도와주길 바래. 빨리 죽어버리라고 라고 외쳤습니다. 1963년 6월 자크는 조용히 법원에 들어가 오랜 친구와 이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황은 그가 생각한 것만큼이나 복잡했습니다. 혼전 계약에 따르면 자크가 먼저 이혼을 제기하면 캔디스는 그의 모든 재산을 절반씩 나눠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캔디스가 먼저 이혼을 제기하면 그녀는 20만 달러, 약 2억 8천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 기간 동안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생존한 배우자가 전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자크는 재산을 포기하고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캔디스의 불륜을 증명하면 그녀를 재산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는 꿈도 꾸지 마. 넌 질 거야. 아마 이 마을 새 신문의 헤드라인이 될 수도 있어. 친구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멜빈을 집에서 쫓아내는 것뿐이야. 그 외에는 나도 도울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1963년 6월 20일 오후 두 명의 사복 차림의 검사들이 멜빈에게 퇴거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멜빈이 집 밖으로 끌려나가던 중 자크가 현관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얼굴이 붉게 변하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두고 보라고. 연인이 쫓겨나는 것을 본 캔디스는 매우 화가 났지만 재산을 생각하면 자크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자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신 같은 지루한 늙은이가 이혼 신청이라도 해보시지. 난 이미 당신한테 질렸어. 그날 이후 자크는 마이애미의 작은 옥탑방 아파트로 이사했고 변호사에게 이혼 방법을 찾아보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큰 사업가로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내와 함께 행사에 참석하는 일이었습니다. 1964년 3월 초 업무 관계로 인해 자크는 며칠 동안 다시 저택에서 지내게 되었고 4명의 입양된 아이들과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캔디스는 입양 아들을 스위스의 엘리트 기숙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항상 조롱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자크는 캔디스가 왜 이 아이들을 스위스로 보내려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집에서 멜빈과 그녀의 관계를 방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고 어느 정도는 아이들을 그런 보기 힘든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1964년 5월 캔디스는 또다시 자크를 자극하며 멜빈과 함께 지중해 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크는 이 말을 듣고 분노하며 캔디스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와 멜빈을 제거할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크는 일기장에 캔디스와 멜빈이 먼저 나를 해치거나 내가 먼저 그들을 해쳐야 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자크는 아파트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이 방에 들어섰을 때 캔디스는 복도에 서서 벽에 기대어 짜증스럽게 들어오세요. 그는 저기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방은 어지럽지 않았고 자크는 주황색 담요를 덮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약간의 깨진 유리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담요를 살짝 들어올리자 자크의 두개골이 부서지고 등 여러 곳이 찔린 채 붉은 피가 굳어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자크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이상하게 여긴 것은 처음에 캔디스는 별로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담요가 열리자마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캔디스의 몇몇 아이들이 침실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표정은 매우 무덤덤해서 마치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낯선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캔디스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12시 45분에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마이애미 중심부의 호텔로 우표를 사러 갔습니다. 호텔을 떠난 후 편두통이 발작하여 아이들과 함께 응급실에 갔고 병원에서 약 3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대는 바로 그녀의 남편이 살해된 시간대와 일치합니다. 새벽 3시 45분에 그녀와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었고 자크가 밤새 책을 읽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자크가 담요에 쌓인 채로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피해자를 포장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캔디스나 아이들이 피해자의 잔인한 시신을 보고 심리적 충격을 받을까봐 두려워한 것일까요? 또한 캔디스는 왜 한밤중에 호텔로 우표를 사러 갔을까요? 이것은 너무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캔디스는 왜 새벽 2시에 어린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갔을까요? 그녀가 일부러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경찰은 계속 질문하려 했지만 캔디스는 더 이상 대답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의도적으로 남편은 자동차 금융업에서 40년간 일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차를 끌고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산시켰는지 몰라요. 범인이 그들 중 한 명일 수도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캔디스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자크의 몸에는 여러 군데 자상과 구타 흔적이 있었고 범인은 분명히 자크에게 큰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작위 사건이 아니라 계획된 복수형 살인이었습니다. 캔디스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약 1년 전 자크가 병에 걸려 유럽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돌아온 후 성격이 크게 변해서 자주 젊은 남자들과 어울렸어요. 경찰은 놀랐습니다. 자크가 동성애자였을까요? 자크의 이웃은 경찰에게 사건 전후로 자크의 집 개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집에 침입한 것 같았습니다. 몇 분 후 자크의 집에서 소란스러운 싸움 소리가 들렸고 자크는 나에게 이러지 마 라고 외친 것 같았습니다. 그 후 개 짖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이웃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바로 그때 키가 큰 남자가 계단을 뛰어내려와 흰색 쉐보레 차에 올라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사건에 중대한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인 주방 캐비닛에서 명확한 손바닥 자국을 발견했고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해당 자국이 멜빈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마이애미 공항의 승객 명단에 따르면 사건 발생 7시간 전에 멜빈이 휴스턴에서 마이애미로 비행기를 타고 왔으며 사건 발생 6시간 후 다시 마이애미에서 비행기를 타고 떠났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멜빈은 즉시 주요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멜빈이 진범이라면 캔디스가 공범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캔디스가 방문한 병원의 간호사는 경찰에게 사건 발생 전에도 캔디스가 편두통으로 자주 병원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왔으며 이는 병원 직원들에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밤에는 한 남자가 간호사실에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캔디스를 찾았다고 합니다. 전화는 대략 3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걸려왔고 통화는 2분이 채 되지 않아 캔디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의 추측에 따르면 이 전화들은 멜빈이 걸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목적은 캔디스에게 알리바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캔디스는 자크의 시신을 발견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먼저 자크의 개인 의사에게 연락했으며 30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지막으로 사건 당시 흰색 쉐보레 차량에 대한 조사 결과 그 차량은 자크의 회사 소유였으며 사건 발생 며칠 전 회사 직원이 멜빈에게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캔디스는 경찰에게 그 차를 회사 직원에게 넘겼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경찰이 차 안에서 멜빈의 지문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속을 뻔했습니다. 1964년 7월 3일 멜빈은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이유는 수년 전의 교통 위반 영장이었습니다. 현재 경찰의 증거만으로는 멜빈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신문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멜빈은 결국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 앞에 놓인 증거 더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 증거들은 경찰이 겁주기 위해 가져온 쓸모없는 서류들이었습니다. 멜빈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라고요?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차 안에 내 지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공항과 병원에서도 날 본 사람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멜빈은 결국 캔디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살인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7월 4일 오후 경찰은 멜빈을 고의 살인죄로 공식 기소했습니다. 캔디스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고에게 변호사를 고용하여 멜빈을 구출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변호사의 이름은 퍼시 포어맨으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성공적인 변호사 중 한 명입니다. 그전에 포어맨은 350건 이상의 살인사건을 변호했지만 단 한 건만 패소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변호 실력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포어맨을 고용하는 것이 유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변호에 자신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포어맨은 스스로도 농담으로 그들이 정말로 유죄라면 내 변호사 비용이 그들에게 가장 큰 처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포어맨의 변호사 비용은 상당히 비쌌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3,000달러, 약 414만 원일 때 포어맨의 기본 수입은 2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캔디스의 개인 자산은 동결된 상태였고 자크의 재산이 유언 검증을 통해 해제되어야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캔디스의 개인 금고에는 자크가 생전에 준 다양한 보석들이 있었고 그 가치는 1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포어맨은 캔디스가 그에게 보석을 건네줄 때의 표정이 남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더 슬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1966년이 다가오면서 재판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자 캔디스의 변호팀도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기회를 잡아 법원에 남성만으로 구성된 배심원을 요청하는 동의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 포어맨은 오직 남성 배심원들만이 캔디스의 매력을 이해하고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66년 2월 1일 자크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캔디스는 시상식에 참가하는 것처럼 우아하게 차려입고 기자들의 포위 속에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경찰이 승리를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범죄 현장과 의심스러운 차량에서 멜빈의 지문이 발견되었고 취소된 수표와 항공사 기록도 사건 당시 멜빈이 마이애미에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멜빈의 옷에서도 빨간 자국이 발견되었고 무엇보다도 검찰은 멜빈의 자백 녹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인 무기의 부재는 기소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게다가 캔디스는 명확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는 까다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멜빈이 입양된 아이라고 이야기하며 그와 혈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CCTV가 가득한 지금 시대에 살지 않는 것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검찰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법의학자는 자크의 몸에서 한 가닥의 머리카락을 발견했는데 이 머리카락은 멜빈, 캔디스 또는 집안의 어느 아이의 것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건 현장에 실제로 다른 누군가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 의문만으로는 변호 측은 공략할 틈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 측은 처음부터 캔디스와 멜빈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항상 검찰의 허점을 찾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예상대로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변호사 포함에는 피해자인 자크가 얼마나 끔찍한 악마였는지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함에는 자크가 사업적으로 냉혹하고 무자비하여 여러 가정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도 끔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분을 위장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 남자들에게 접근한 뒤 그들과 관계를 맺은 후 그 사실을 이용해 그를 협박하는 남성들을 제거하기 위해 범죄자를 고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 측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최소한 12명의 자크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찰은 그중 한 명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미 캔디스와 멜빈을 범인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체포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며 진짜 자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범인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변호 측의 증거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자크의 아파트 근처에서 빨간 액체가 묻은 옷을 입은 한 남성 동성애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시간과 사건 발생 시간은 거의 일치하지만 경찰은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변호 측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상황을 제기하며 경찰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검찰 측에는 캔디스에게 불리한 증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캔디스와 멜빈의 관계를 증명할 수는 있어도 그 관계가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자크가 사망하기 전 멜빈이 $1,000, 약 138만 원을 제안하며 자크를 제거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 3명의 범죄자 증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변호 측은 범죄자들은 원래 신뢰할 수 없으며 감형을 위해 증언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는 멜빈이 누군가를 해치려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언정 실제 살인 사건과 연결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멜빈이 정말로 계획적으로 자크를 살해하려 했다면 왜 멀리서 무기를 가져와 자크를 공격하지 않고 대신 칼로 찌르는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멜빈은 칼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데다 검찰은 아직도 그 흉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과 의심스러운 차량에서 멜빈의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변호 측은 어떻게 그것이 사건 당일 밤에 남겨진 지문임을 증명할 수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변호 측은 검찰이 가정부가 테이블을 닦다가 놓친 지문을 본 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는 엄지손가락을 종이 한 장에 눌러찍고는 검찰 측의 작은 공무원에게 종이를 움직이지 않으면 지문이 얼마나 오래 남아있을지 물었습니다. 공무원은 궁지에 몰려 만약 방해받지 않으면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검찰은 멜빈의 지문 외에도 사건 현장 아파트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26개의 지문이 더 발견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은 한 달 넘게 진행되었고 1966년 3월에 배심원단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 멜빈과 캔디스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몇 달 후 멜빈과 캔디스는 공식적으로 동거를 시작하며 자유롭고 즐거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멜빈은 유명한 바람둥이로서 한 사람에게만 충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캔디스와 연애를 하면서도 정기적으로 매춘부를 찾았습니다. 1969년 3월 8일 캔디스는 멜빈이 자신을 가정폭력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캔디스는 변호사 포어맨에게 남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포어맨은 여러 차례 비용을 요구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화가 나서 캔디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캔디스가 포어맨에게 14만 달러, 약 19억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지만 캔디스는 사망할 때까지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캔디스가 재판 중에 자신과 멜빈의 불륜을 인정한 포어맨을 매우 싫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멜빈과 헤어진 후 캔디스는 32살의 운동선수와 교제하였고 두 사람은 1971년 7월에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1년도 되지 않아 부부는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날 밤 운동선수는 갑자기 호화저택의 3층에서 떨어져 6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1975년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운동선수는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캔디스로부터 165만 달러, 약 23억 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976년 10월 25일 캔디스는 마이애미로 회의를 주재하러 갔습니다. 그날 밤 10시에 편두통이 재발하여 의사가 찾아와 2번의 돌란틴 주사와 1번의 페네르간 주사를 놓았습니다. 새벽 1시경 캔디스는 꿈에서 깨어나 어렴풋이 몇 개의 캡슐을 더 복용했습니다. 오전 9시 50분 캔디스는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장례식은 3일 후에 열렸습니다. 예상치 못하게도 34살의 멜빈은 캔디스를 마지막으로 배웅하기 위해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캔디스의 유언에 따라 그녀는 자크의 곁에 묻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캔디스가 사망할 당시 그녀의 개인 자산은 1억 달러, 약 138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자크가 남긴 유산을 3배로 불렸지만 재산을 10명의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재산을 그녀의 친딸에게 남겼고 일부는 친아들과 가장 어린 양자에게 남겼습니다.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나에게 자식으로서의 관심, 사랑, 애정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멜빈은 결국 2010년 10월에 사망했으며 그 이전에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멜빈은 파산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고 큰 부침을 겪은 후 다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어 작은 규모의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멜빈은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Kind of taunting me to do it. I kind of almost saw it as like a challenge, like, yeah, I'll show you. I'm not just like a little girl kind of thing. Yeah.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영상 속 소녀 데이지 콜먼은 평범한 작은 도시의 소녀입니다. 하지만 한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삶이 엉망이 되었고 운명이 장난처럼 그녀의 가족 또한 깊은 수렁에 빠져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되었습니다. Remember a dog ran up on the couch and sat on my lap and I said something really loudly about it and they told me to quiet down and that's literally like the last thing I remember. So 2012년 1월 8일 겨울밤 멜린다 콜먼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움을 잠에서 깼습니다. 당시 거의 새벽 5시가 되어 그녀는 앞마당에 있는 강아지가 추위를 탄 거로 생각하여 망설임 없이 앞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순간 그녀는 눈에 들어온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눈이 덮인 마당에는 얼마 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딸 데이지가 있었습니다. 데이지는 의식을 잃은 채 눈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 데이지는 티셔츠와 요가 바지만 입고 맨발로 있었습니다. 불쌍한 데이지의 머리카락이 얼어 땅에 붙어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눈 속에 있었던 것이죠. 거실에 있던 아들은 어머니의 비명에 잠에서 깨 엄마와 함께 데이지를 눈 속에서 끌어내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담요로 데이지를 감싸 따뜻하게 해주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멜린다는 아들에게 욕조에 찬물을 받아 놓으라고 하고 데이지를 천천히 욕조에 넣었습니다. 멜린다는 수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녀는 욕조의 물 온도를 서서히 높여가며 데이지의 얼어붙은 피부가 보라색에서 빨갛게 변하게 되었고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데이지의 몸 여러 곳에 멍든 흔적이 보였습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의 상황이 아주 심각했죠. 놀란 멜린다는 바로 911로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데이지는 3시간 후 의식을 되찾게 됐습니다. 의사들은 데이지 체내의 알코올 농도가 13%가 된다며 미주리주 법정 음주 기준인 8%보다 거의 2배나 높은 수치라고 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데이지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이 13%는 그녀 체내 알코올의 최고치가 절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들의 눈에는 이 젊은 소녀가 철없이 자업자득한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주리주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데이지는 성폭행을 당했고 한밤중에 눈밭에 버려져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결국 영화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데이지 콜먼은 1997년 3월 30일 미주리주의 한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데이지는 어릴 적부터 단정하고 우아한 소녀였으며 뛰어난 외모를 지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학업 성적도 우수했으며 운동과 춤을 좋아하는 활기찬 소녀였습니다. 데이지는 대가족과 함께 자랐는데 아버지 마이클 콜먼은 의사이고 어머니 멜린다는 미국 해군에 복무하다 퇴역 후 수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데이지는 3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나 오빠 찰리, 남동생 트리스턴과 로건이 있었습니다. 2009년 데이지가 11살 때 그녀는 남동생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근처 도시로 레슬링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그러다 귀가하는 도중 차 사고가 발생해 아버지 마이클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극이 발생한 후 멜린다는 4명의 자식과 미주리주 메이빌로 이사가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멜린다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14살 딸이 분명 나쁜 짓을 당해 눈앞에 쓰러져 있는데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딸의 가장 친한 친구 페이지가 겁먹은 목소리로 전날 밤에 일어난 것을 얘기하고서야 멜린다는 드디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12년 1월 7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데이지는 가장 친한 친구 페이지를 집으로 초대하여 파티를 열었습니다.
페이지는 그날 밤 데이지 집에서 그녀와 함께 공포영화를 보고 즐기며 수다를 나눴었습니다. 페이지는 데이지가 매튜 바네트라는 17살 소년과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매튜는 그들 학교 미식축구팀 선수였고 데이지의 오빠 찰리처럼 학교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매튜는 데이지와 페이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소녀에게 같이 놀래? 우리 집에서 재미있는 거 하면서 놀래?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데이지와 페이지는 그의 초대에 매우 흥분했습니다. 매튜는 학교에서 모든 여자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엄청난 인기남이었습니다. 갓 고등학교에 입학한 두 소녀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망설임 없이 매튜와 그의 친구들을 만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1월 8일 새벽 1시쯤 두 소녀는 데이지의 침실 창문을 통해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두 소녀는 길 모퉁이까지 달려가 매튜와 그의 4명의 친구가 있는 차로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고 금세 매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지하실 창문으로 매튜 집 지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페이지는 경찰의 신문에 매튜가 부모님을 깨우지 않도록 조용히 하라고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페이지는 처음에 그냥 여러 소년소녀가 모인 평범한 파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지하실에는 자신과 데이지 2명의 소녀만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지하실에 들어가자마자 매튜는 바로 데이지에게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데이지 곁에 앉아 그녀의 술잔이 비기만 하면 술을 따라주며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다 니콜라스라는 남자아이가 페이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데려가더니 페이지에게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매튜와 데이지가 큰 침대가 있는 다른 방에 있었는데 방문을 열고 닫는 사이에 페이지는 데이지가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데이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매튜는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조던이라는 남자아이는 휴대폰으로 그 모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새벽 2시쯤 남자아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페이지와 데이지를 데려다 주려고 했습니다. 페이지가 우선 차에서 내리자 매튜는 데이지가 밖에서 좀 있어야 깨어날 거라며 그녀에게 먼저 가라고 하였고 데이지가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페이지는 그들의 말을 믿고 비틀거리며 데이지의 침실로 돌아가 따뜻한 집안에서 술기운에 취해 바로 잠들었습니다. 그 사이 남자아이들은 데이지를 차에서 부축하여 내렸습니다. 데이지는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남자아이들은 데이지의 신발을 벗겨버리고 가방과 휴대폰도 버렸습니다. 게다가 데이지가 계속 토를 하여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줬는데 결국 남자아이들은 데이지를 집 근처 땅에 내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발각될까봐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무모한 젊은이들은 서둘러 승용차로 돌아가 차를 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데이지는 혼자 추위 속에 남겨져 집 앞에서 거의 3시간 동안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양말도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티셔츠와 요가 바지만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데이지의 방과 집 주변을 샅샅이 뒤져 집 밖에서 소량의 술이 담긴 플라스틱 병 5병을 발견하였고 또 근처에서 데이지의 가방, 휴대폰, 신발과 토사물이 널려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의료진은 데이지에 대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해서 그녀의 다리에 멍이 들었고 신체 일부에 외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데이지는 의식을 되찾은 후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멜린다의 술장에서 페이지와 함께 몰래 술을 훔쳐 마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 남자아이들과 몰래 만나러 갔다는 사실도 인정했지만 만취 상태여서 자세한 사항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매튜의 집 지하실에서 술잔을 들고 있었던 것과 매튜 집에 강아지가 그녀에게 뛰어올라 그녀가 소리를 지르자 모두가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것만 기억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1월 8일 오전 11시 사건 발생 몇 시간 후 경찰은 매튜, 조던, 니콜라스를 체포했습니다. 매튜는 데이지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두 사람 모두 자발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에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는 두 소녀가 그의 집에 오기 전부터 이미 만취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 후 데이지와 지하실에 들어가자마자 방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두 사람이 관계를 가진 후에야 데이지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그는 데이지에게 먼저 술을 몇 잔 마시게 해 데이지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처음 조던은 니콜라스의 휴대폰으로 매튜가 데이지를 키스하는 장면을 찍어 몇몇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니콜라스는 경찰의 신문에 곧바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페이지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결국 소년원에 수감되었습니다. 한편 매튜의 친구 중 한 명은 그들이 데이지를 집으로 보냈을 때
데이지가 계속 울고 있어 매튜는 데이지의 오빠 찰리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화낼 것 같아 걱정이 되어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매튜는 찰리와 아주 친한 친구였고 사건 며칠 전 찰리가 매튜를 가족 모임에 초대하여 데이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그날 매튜 집 지하실을 수색하여 침대 시트, 빈 술병, 남자 속옷, 플라스틱 컵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추가 재판 과정에서 부경찰서장은 매튜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A lot of people involved in this that are running around telling a lot of stories, and without pointing fingers, it serves to benefit people's causes by making a lot of things up that really didn't happen and really doesn't exist. But don't underestimate the need for attention, especially young girls. 경찰은 매튜와 데이지의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매우 수위 높은 내용을 주고받은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지는 심지어 매튜에게 술을 얻기 위해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데이지가 스스로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동시에 매튜가 렉스 바네트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네트는 현지의 유명 정치인이자 전 주 의회 의원으로 형법 및 공공안전위원회에 참여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는 미주리주 곳곳에 많은 검사들과 경찰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매튜는 감옥에 가지 않고 곧바로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데이지가 학교로 돌아온 후 그녀는 악몽 같은 시련이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동정과 지지를 받기는커녕 동급생들의 경멸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이지를 교활한 사기꾼으로 여겼습니다. 난교와 난정 같은 단어들이 갑자기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점차 사회생활을 싫어하게 되었고 집에서 고독하게 지내는 것을 선호하며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학교 치어리딩 팀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데이지의 어머니 멜린다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집과 직장에서 익명의 위협에 직면했으며 심지어 여러 해 동안 일해온 동물병원에서도 해고를 당했습니다. 잔혹한 적대감에 맞서 콜먼 가족은 2013년 봄 이사를 하기로 힘든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매물로 내놓은 집은 수상하게 불에 타버렸는데 경찰은 오늘날까지 화재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의 불행이 보복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데이지의 친구 페이지의 집도 불에 태워졌습니다. 사실 데이지와 페이지는 사건 이후 연락을 끊었고 페이지 역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으며 끊임없이 악몽에 시달린다고 말했습니다. 데이지가 겪은 고통은 곧 한 매체에 의해 보도되었고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익명의 지지자들이 온라인에서 매튜를 규탄하고 데이지를 지지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매튜의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재판에서 매튜는 데이지를 극한의 추위에 노출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1년 집행유예를 받았고 콜먼 가족에게 $1,800, 하나로 약 25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100시간의 봉사활동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찍고 퍼뜨린 조던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데이지는 도전에 맞서며 잔혹한 현실을 이겨내고자 노력하였고 결국 대학에 합격하고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18살이 된 데이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지속하여 자신을 돕고 격려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2016년 데이지는 어머니와 함께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제작진은 데이지 모녀에게 비슷한 아픔을 겪은 다른 한 어머니를 소개했는데 그 어머니의 딸 오드리는 데이지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2012년 오드리는 3명의 남자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당한 후 온라인에서 퍼진 사진과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오드리는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에 제 삶은 망가졌어요. 학교 전체가 알고 있고 저는 이 악명을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라는 절망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더욱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드리는 그 글을 올린 지 9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는 침묵의 항해였습니다. 오드리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후 그녀의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명의 가해자는 각각 30일에서 45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부모는
오드리의 부모에게 약 100만 달러, 한화 약 13억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오드리의 어머니는 데이지를 강인한 소녀라고 칭찬하며 앞으로도 꿋꿋하게 나아가라고 격려했습니다. 2018년 대학교를 졸업한 데이지는 콜로라도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녀는 타투 가게에서 일을 하며 새로운 영화 촬영에도 참여했습니다. 영화는 2018년 6월 그녀가 겪었던 비극적인 경험과 치유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듯 했지만 데이지와 그녀의 가족을 괴롭히는 불행은 끈질겼습니다. 어머니 멜린다와 남동생 트리스턴은 데이지를 만나러 가는 길에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데이지는 또 다른 가슴 아픈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19살의 남동생 트리스턴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의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고 여전히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데이지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혼란스러운 마음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남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가 미소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모두 허상이라 했지만 모든 일은 결국 지나가게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지는 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자신의 경험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여름 23살이 된 데이지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의 스토킹을 당하게 됐고 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그 남자는 2019년 12월부터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데이지는 여러 번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전부 무시당했습니다. 2020년 8월 4일 화요일 데이지는 트위터에 집 밖을 나가는 것이 두렵고 개를 산책시킬 수도 없으며 심지어 직장에도 갈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데이지는 페이스북에도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자신의 집 문을 두드렸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남자는 데이지의 사진을 도용해 성인 서비스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데이지의 어머니 멜린다는 딸의 글을 보고 콜로라도주 경찰에 안전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오후 4시에 경찰이 데이지의 집에 도착했고 데이지는 경찰을 집으로 들여 자신이 따라다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데이지의 행동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경찰이 떠난 직후 데이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중 데이지는 무기를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고 전화가 끊긴 후 데이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데이지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경찰은 저녁 8시에 다시 데이지의 집으로 돌아와 그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데이지의 어머니 멜린다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딸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애도하며 데이지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훌륭한 딸이었어요. 그녀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결국 그 아이들이 그녀에게 한 짓에서 회복하지 못했어요. 라고 적었습니다. 멜린다는 수년 동안 데이지와 그녀의 정신건강을 위해 힘써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멜린다는 딸이 최근 몇 달 동안 스토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데이지는 최근에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데이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가 일했던 타투 가게는 강도를 당했습니다. 도둑들은 데이지의 개인 그림 앨범과 그녀가 사용했던 타투 기계만 훔쳐갔습니다. 이로 비극이 끝날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데이지가 세상을 떠난 지 4개월 후인 2020년 12월 58세의 어머니 멜린다는 소셜미디어에 사랑하는 딸을 향한 애틋한 글을 남긴 후 딸 데이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제 콜먼가에는 가장 나이 많은 찰리와 어린 남동생 로건만 남았습니다. 데이지는 생전에 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자선단체를 운영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족을 위해 기금 마련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반면 데이지와 어머니 멜린다가 세상을 떠난 후 매튜 바네트는 자신의 삶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콜먼 가족에 일어난 일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본인의 삶을 계속하였습니다. 데이지의 이야기는 다소 무겁습니다. 마치 긴 악몽을 꾼 것처럼 10년 전만 해도 6명이었던 행복한 가족은 이제 2명만 남았습니다. 만약 그 겨울밤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날 콜먼 가족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